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역사를 확인합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오늘도 우리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기록이 끝난 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구약 성경 속의 역사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역사가 끝났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등 그 모든 일들이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생겨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화면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헬라 제국이고 둘째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했고요.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독립정부가 생겼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마카비 혁명, 이 세 개의 순서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신구약 중간 시대를 큰 틀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너무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오늘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지도 속의 지역을 맨 처음에 패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지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바벨론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1차 귀환을 허락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의 허락하에 2차 귀환의 에스라의 인도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맹위를 떨친 나라는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제국이 패권을 차지한다는 예언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참으로 이상한 형상을 본 겁니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는지 느부갓네살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다오. 근데 그래놓고 느부갓네살은 내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테니까 내 꿈을 무엇을 꿨는지를 맞춰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이 꾸었을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봤던 환상은 바로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팍과 두 팔은 그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곧 구리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각각은 무엇을 뜻하느냐? 역사 속의 패권 국가를 상징합니다. 먼저 머리인 금은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인 은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 그리스 곧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이어지는 로마 제국, 그리고 발은 현재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소재가 갈수록 시원찮아지죠. 곧 갈수록 제국의 힘이 약화되어 간다는 의미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가슴과 두 팔에 있는 은, 곧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놋,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황제들만 몇 명 언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황제는 첫 번째 황제인 당연히 고레스겠죠. 고레스가 죽은 후 또 여러 두 명의 왕이 있다가 그 다음으로 다리오 황제가 즉위합니다. 다리오가 죽은 후 아하수에로 왕이 황제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제가, 그리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리오 3세가 황제가 됩니다. 이 다리오 3세 때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왕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짧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여 1차 귀환이 바로 이 고레스 때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은 고레스가 조각되어 있는 벽을 의미하고 벽이고, 근데 오른쪽 그림은 그걸 보고서 그린 복원한 그림을 말합니다. 이게 고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입니다. 다음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이거든요. 근데 고레스의 핏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너무나 존경해서 고레스의 유지를 잘 받든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 때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 곧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하다가 멈추어 섰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바로 이 다리오 황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황제 때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 있는데, 다리오가 그리스를 2번이나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의 전투가 우리 마라톤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싸움입니다. 아테네 전사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한 후에 전쟁터인 아테네에서 그리스까지 뛰어서 이제 전쟁터인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42.195km라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때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고 2번을 침공했으나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준비한 군인만 2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대략 한 20만에서 50만 명 가량의 군인을 모아서 그리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철저한 패배만 경험했죠. 이때 두 번의 패배가 한 번은 살라미스 해전이고 또 한 번은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영화화한 것이 바로 영화 300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 안에서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죠. 영화 300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300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람이 그 레오니다스라는 이름의 장군인데 이 레오니다스 장군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의 장군입니다. 이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의 군을 이끌고 침공해온 페르시아 군대의 대군을 막아서게 되는데 이때 침공해온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때요? 아하수에로 왕 같습니까? 이 300이라는 영화는 실은 너무나 많이 과장되어 있고요. 역사적 사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0의 영화를 보고서 그 영화로 역사를 이해하시면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봅시다.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우리 그 2차, 3차 귀환, 곧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부터 약 한 1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3세 때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도 보이십니까? 헬라 곧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방금 본 것만 해도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이 헬라 곧 그리스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리스 곧 헬라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노란색이 넓습니까? 아니면 빨간색이 넓습니까? 뭐 비교도 안 되죠. 페르시아가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란색의 페르시아는 중앙 집권 국가였고요. 붉은색의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란색 페르시아와 붉은색 그리스가 싸우면 싸움이 되지도 않게 노란색이 이길 것 같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의 왕이 대군을 끌고 오면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어찌 방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노란색의 페르시아는 붉은색의 그리스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페르시아는 왜 그토록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바로 이 붉은색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 빨간색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에게 이 페르시아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페르시아가 정복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페르시아가 멸망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겨우 33세에 죽게 되지만 사실은 32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으로 32세, 33세에서 한 달 빠진 32세입니다. 그가 정복하는 곳마다 그는 그리스, 곧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뿌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 헬라 문화로 전 세계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하나를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와 헬라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와 헬라는 같은 말입니다. 단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나라를 부를 때는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끔씩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같은 때 그리스 선수들이 이 가슴팍에다가 헬라스라고 쓴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라를 부를 때는 헬라라고 부르고 외국인이 그리스를 부를 때는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는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끼리 우리나라를 말할 때 코리아라고 합니까? 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도 자기들끼리는 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와 헬라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와 한국이 똑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K 컬처가 코리아 컬처이기도 하고 한국 컬처이기도 한 것처럼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고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겨우 20의 나이에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받아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먼저 그리스 전역을 다 하나로 통일한 후에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그런 후에 이집트와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6, 7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습니다. 지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왕 위에 오른 곳은 이 서북쪽에 있는 이 지도의 서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펠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펠라라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이 펠라라는 도시의 왕이 되어서 그 주변인 마케도니아를 정복합니다.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를 정복하고 나서 이 지도의 빨간 선을 따라서 정복을 하기 위한 원정을 떠났습니다. 겨우 20살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를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횡단하여 터키를 모두 다 정복을 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이집트에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바로다, 내가 파라오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원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얼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동쪽으로 계속 원정을 가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정복하고 더 동쪽으로 가서 세계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여기던 인도까지 마주합니다. 인더스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32세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아마도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가는 곳마다 자신의 본거지인 이 마게도니아의 문화, 곧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면 자신이 아끼는 부하를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된 지역의 전역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왕으로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하고 현지화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떠나서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초록색의 전 지역을 전부 다 그리스 문화, 곧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도 속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 빨간 네모의 도시 이름이 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누가 만든 도시였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만든 도시인 겁니다.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는구나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속에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이거 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이고, 이 도시들은 모두 다 헬라, 곧 그리스 문화의 전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이 넓은 나라를 다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헬라 문화가 뭐냐?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여러분들 1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의 언어, 헬라의 철학, 헬라의 종교, 헬라의 체육, 헬라의 연극, 헬라의 신전 건축, 모든 것을 헬라 스타일, 곧 그리스 스타일로 만든 것이 바로 헬라화한 것입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철학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종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도 있고 뭐 헤르메스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스의 체육은 무엇이냐? 올림픽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다가 체육관, 김나지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문화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스의 연극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희극과 비극의 시작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전 건축이 얼마나 또 유명했습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헬라식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 헬라어가 그 시대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이네 헬라어라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코이네라는 말은 공통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네 헬라어라는 말은 모두가 쓰는 헬라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공로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덕분에 헬라 제국 전역에서 이 헬라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문서, 모든 회의가 다 이 헬라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3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까지도, 또 바울이 있던 시대까지도 헬라어가 국제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요즘의 영어처럼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도 헬라어로 편지를 썼죠.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인물이고 또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의 왕이 되어서 겨우 12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탐험하고 정복하는 것을 좋아했던지 인도를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2년 동안 정복해 놓은 그 엄청난 나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 하듯 땅을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서로 땅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의 부하들이 서로 자기들의 땅이라고 나눠 가진 땅을 뜻하는데, 먼저 회색으로 표시된 땅이 니카토르라는 부하가 차지한 셀레우코스 제국입니다. 가장 넓죠. 그리고 가장 부유한 페르시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땅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는 부하가 차지한 땅인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이집트인 셈이죠. 그리고 오렌지색이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분홍색이 카산드로스입니다. 이렇게 4개로 헬라 제국이 쪼개졌는데 이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당연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쯤이 되는데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주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살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자리 잡고 예배드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죠. 비록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죽어버리고 제국은 쪼개져서 유대인들은 지금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끼어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분열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교재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4명의 장군에게 나뉘게 되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갖게 되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안티오키아를 수도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왕조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두 왕조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는 어디냐? 바로 프톨레미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대략 한 130년가량 받게 됩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는 신기하게도 매우 부드럽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매년 금 20달란트만 바치면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자치권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때 가장 훌륭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70인역이라는 번역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70인역을 카피한 성경인데 이 70인역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 대신 헬라어를 알았죠. 왜? 헬라어가 국제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 지파에서 6명의 장로를, 그래서 총 72명의 장로를 선발하여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번역한 사람은 총 72명이었지만 줄여서 70명이 번역했다고 70인역이라고 요즘에도 부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있지요. 그것도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의 순서대로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70인역은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프톨레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프톨레미 왕조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조죠. 유대인들에게 매우 관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헬라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성경이 통일되는 귀한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프톨레미 왕조와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지배합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셀레우코스 제국이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전쟁 배상금 내기 위해서 신전 재산을 다 몰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폭압적인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셀레우코스 4세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은과 금이 워낙에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의 폭압적인 지배의 절정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상당히 머리도 좋고 통치 실력도 좋았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 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내가 신이라고 안티오코스 4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머리가 좋았던지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신도 로마 제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오직 이집트만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엔 성공했지만 결국 이집트 공격에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누구에게 찾냐면 유대인들에게 찾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린합니다. 토라, 곧 율법책을 다 압수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불태워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스 신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벽에 발라 더럽히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19쪽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거의 전쟁이었죠.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트는 등 너무나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보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당시 존재하던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해야 할 이 성전에서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으니 그리고 돼지 피를 이 성전 안에다가 발랐으니 유대인들의 반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 곧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유대인 곧 정통파 유대인들과 셀레우코스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런 복장을 한 유대인들 보셨습니까? 우리 가까이에는 이런 복장한 유대인들 거의 보기 힘들지만 웨스트 LA로 가시면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럼 성전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는 유대인들은 이 AD 70년 이후로는 까만 옷을 입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싸울 때는 실은 까만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시딤 유대인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이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앞서 있는 대장이 누구였냐? 바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따디아는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 곧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때는 기원전 167년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신하가 마따디아에게 와서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따디아도 대제사장의 아들, 곧 제사장이니까 하라고 명령한 거죠. 하지만 마따디아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어찌 제우스를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근처에서 다른 유대인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것을 이 마따디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는 그 유대인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자도 죽입니다. 전쟁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따디아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두 명을 죽인 후에
5명의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반란군을 조직하고 셀레우코스 왕과 싸울 것을 결의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국과의 독립전쟁에 이 마따디아가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는 겨우 1년 만에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따디아의 5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유다고요.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마카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그야말로 뛰어난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을 주도합니다. 여러 도시들을 게릴라 전술로 공격하여 셀레오코스 왕의 지배를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여의 전쟁 끝에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 있던 제우스 상을 이제 파괴하고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정통 제사를 다 복원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성전 안에는 이런 등잔대가 있었는데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일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엔 이런 식으로 초를 사용하지 않고 등잔 위에다가 기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런 등잔대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일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니 그럼 빨리 만들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등잔대에는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됩니다. 정결한 기름을 넣어야만 하는데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치 그리고 이어서 7일이 걸리면 이 8일 동안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등잔대가 꺼지지 않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가 말입니다. 기적이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하누카라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셀레오코스 제국, 곧 거대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성전을 복원하고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하누카가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 예수께서 성전에 가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 수전절 곧 하누카는 겨울입니다. 올해는 12월 14일이죠. 성탄절과 열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마켓에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코너 한쪽에 이렇게 하누카 카드도 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수전절이고 이 하누카는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마카비 혁명까지 우리가 다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과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교훈들을 몇 가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 세상의 권력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소수의 용기가 민족을 살립니다. 마따디아, 유다 마카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을 지키셨던 것은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도 지키십니다. 네 번째, 준비된 언어와 문화는 후에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는 세상의 문화와 압력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숙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작은 용기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마카비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할 도구가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그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도 멸망했던 것처럼 이 땅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카비 혁명 때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삶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